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삼고철입니다. 삼국지는 어떻게 보면 형주쟁탈전이에요. 원술은 어쨌든 천자가 되겠다. 이게 트리플. 여기서 유명한 삼고철의 고사가 나옵니다. 진짜 몸을 굽혀서 가더라는 거지. 고등바늘로 왜 하니. 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삼고철입니다. 서서가 유비 휘하에 있던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신야 바로 북쪽이 남양입니다. 남양에 살고 있던 제갈량을 유비에게 청구한 사람이 서서입니다. 소설에서는 사마이가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고 방통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거는 배송지 주석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서가 제갈량을 유비에게 청구한 게 맞다고 보입니다. 와룡은 흔히 제갈량의 호로 알고 있는데, 서서가 이때 제갈량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제갈량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 그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러자 유비가 당연하지, 당장 데려오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서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억지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만나려면 장군께서 가서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군께서 몸을 굽혀 수레로 찾아가야 합니다. 아니 인재를 등용하는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는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옛날 신분제 사회는 이 삶 자체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어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결심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옛날 신분제 사회라고 해서 사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높은 신분이야 그러고 폰만 잡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다 덜 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고, 진짜로 훌륭한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더 이용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최선의 효과를 주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해요. 신분제 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법에 기대서 밑에 애들을 깔보고 위압하려고 신분제 사회를 만든 게 아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높다고 잘난 척하고 내리누르고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 당연시하지 않았다. 훌륭한 사람은 신분제 사회가 주는 어떤 위압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덜 떨어진 애들은 가방 들어, 신발 닦어, 물 가져와 이러면서 스스로 바보짓을 하고 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갈량은 어릴 때부터 남양에서 살았습니다. 남양을 지배했던 제후가 원술입니다. 제갈량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해서 작은아버지 제갈현이 보살폈는데요. 그 제갈현을 예장태수로 임명했던 사람이 원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현은 어린 제갈량과 동생 제갈균을 데리고 원술 밑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갈량이 어리긴 했겠지만 원술이 제갈량을 알아보지도 못했죠. 또 작은아버지 제갈현도 해임해버립니다. 그러자 제갈현은 유표와 교분이 있어서 형주로 이주했어요. 이게 제갈량이 남양에서 살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유표란 아저씨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형주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삼국지는 어떻게 보면 형주쟁탈전이에요. 그러니 이 유표란 아저씨는 정말 좋은 데서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고, 또 형주가 어떻게 보면 한창 북쪽에서 조조, 원소, 동탁 막 싸울 때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인재들이 저절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내가 명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애들은 몰려들고 주변은 난리통이라 내가 힘 키우긴 너무 좋아. 이게 트리플 트리플 땡인데, 아저씨는 우유부단하지, 야심은 있는데 실천력은 떨어지지, 인재들이 저절로 몰려들었는데 쫓아내지는 않지만 크게 쓰지도 않지. 이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걸 알긴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폰만 잡지. 그러니까 인재들이 몰려와도 인재를 대우하는 척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쓰지는 않고 품고만 있는 거죠.
제갈년도 품고만 있었습니다. 제갈년이 죽자 조카였던 제갈량 형제들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갈량이 진짜 초야의 인물도 아니었어요. 큰형 제갈근은 제갈현이 예장태수로 부임할 때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나라에서 이미 등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인맥 추천사이고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에서 조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쫙 해갖고 동네 여론을 모아서 집안 품평회 해가지고 사람 추천하고 이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벼슬을 하면 그 집안 이런 거 동네에서 다 알고 이렇게 해요. 이 동네라는 게 무슨 작은 동네가 아니고 지역이 큽니다. 그래서 인맥 네트워크가 딱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제갈량이 정말 무명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초야에 묻혀있는 은자처럼 비춰진 이유 자체가 원술이나 유표가 인재본원은 등용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제갈량은 그런 원술, 유표를 또 우습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야에 묻힌 사람처럼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비야 뭐 지금 맨날 도망다니고 뭐 여기 와서 그냥 있으니 이런 걸 알았을 리는 없고 말이죠. 제갈량의 친구였던 서서도 이제 그 꼴을 봤죠. 원술, 유표, 제갈량의 삼각관계를. 그래서 유비가 이거 자네가 좀 데려오게 했을 때 사실 이때 유비가 가진 게 없잖아. 유표하고 유비는 하늘과 땅이에요. 원술도 그 당시에 원술은 어쨌든 천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유비하고 이게 등급을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삼국지 소설에서 보는 등급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작은 가게 하나 가진 아저씨하고 재벌 회장님 차이예요. 그 그룹이 내일 모레 망할지 모른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분 달라. 그래서 원술 유표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유비가 부른다고 오겠냐 이래서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훌륭하긴 훌륭한 게 진짜 몸을 굽혀서 가더라는 거지. 정말 이 부분은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는 행동을 봐도 유비가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인재를 대우할 줄 알고 인재를 볼 줄 알고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유비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냐. 재벌 그룹에서도 스카우트에 가려는 사람을 조그만 중소기업도 안 되는 사람이 스카우트 하려니 사장님이 가서 뭐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유비가 촉을 차지하고 나서도 조금 교만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대우하고 이런 노력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럴 것 같죠?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콤플렉스가 상해서 못합니다. 나도 다른 건 몰라도 재벌 회장처럼 부르고 싶다. 쟤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술에 타고 가? 내가 재벌 회장 누가 내 친구야. 걔는 회장이고 나는 작은 회사 하고 있어. 이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굽혀? 싫어. 차라리 나도 재벌 회장처럼 부릴 수 있는 애 찾을 거야. 우리 회사 조그만데 그렇게 잘난 놈 필요 없어. 그런 놈 와봤자 금세 도망가. 전 이런 경우 더 많이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내가 작은 기업을 가지고 그룹 회장님처럼 살 것이냐. 내가 작은 기업을 가지고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 것이냐. 수많은 사람이 전자를 택합니다. 유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우간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삼고초려의 고사가 나옵니다. 유비는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게 삼국지 정사 원문에는 삼왕내견이라고 했어요. 3번 가서 이에 만났다. 근데 이게 한자라는 게 진짜 애매해가지고 삼왕내견이 3번 찾아가서 겨우 만났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게 정상은 정상인데 3번 찾아가서 3번 그때마다 만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갔더니 맨날 제갈량이 없어갖고 뭐 장비가 불태우자 이랬다. 뭐 봄에 찾아가고 겨울에 찾아가고 아니 형님 꼭 이렇게 눈 맞으면 가야겠어. 샹 나한테 말하면 저거 그냥 잡아올 텐데 막 이렇게. 근데 실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아무튼 유비가 갔어요. 근데 아무튼 요 한문이 좀 애매한데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3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만났다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3번 찾아가서 3번 대화를 하고 불렀다. 뭐 요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한자라는 게 또 오래전 얘기니까 쓰다 보면 애매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삼고초려라는 단어는 제갈량이 쓴 출사표에 나옵니다. 근데 삼고초려라는 말도 3번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그 감동에서 이제 내가 유비한테 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좌우간 아니 뭐 3번 찾아갔으면 됐지. 3번 갔는데 3번 만에 만났던 3번 계속 얘기했던 뭐가 중요하겠어. 3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 유비가 직접 찾아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갈량을 만나서 사람들 물리고 천하대사를 의논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갈량이 소설에서 나온 대로 형주를 차지하고 촉을 먹어서 삼국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갈량만 생각한 게 아니고 주유도 생각했던 것이고 노숙도 생각했을 것이고 특히 형주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지정학적 구조를 보니까 유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유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유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고 또 그 얘기만 했겠어. 제갈량을 만나보니까 나한테 없는 재능을 가진 내 부하 중에는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무튼 스카웃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가 사실 고사성어의 보고예요. 조만간에 삼국지 고사성어 특집을 한번 할까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고사성어 중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감동을 주는 단어가 뭘까? 지금 1등 후보가 삼고초려입니다.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1등 같아요. 그러면 왜 삼고초려가 삼국지에 있는 고사성어 중에서도 최고의 감동을 주는 단어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높은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정말 힘들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삼고초려가 왜 감동을 주느냐? 삼고초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왜 안 하냐? 인재를 찾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보지 인재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장미라는 게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의 용도가 뭘까요? 관상용으로 예쁘니까. 향수제로? 아니면 장미 가시 울타리로 쓰려고? 장미 덩쿨을 가시 울타리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장미에 있는 모든 속성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예쁘니까 집에서 화병에 꽂자, 향수 재료를 쓰자, 가시 울타리로 쓰자. 그러니까 장미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지. 제대로 모르니까 삼고초려 안 하는 거지. 아마 제갈량 입장에서 자신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나한테 3번이나 와서 꿇어라가 아니라 사실 유표나 원술이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용도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비도 제갈량하고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제갈량은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유비는 거기까지는 안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유비가 진심으로 자신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했기 때문에 유비가 죽어서까지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비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재능을 꺼내놓는데 유비가 그것을 막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유비가 비록 그거를 인정해 주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제갈량을 키워주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동의하려고 노력해 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숨은 보석인데 유리천장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숨은 보석도 아닌데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100배, 1000배는 더 많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그래요. 저도 살면서 내가 숨은 보석인데 나를 정말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못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를 안 알아줘서 그런 기회가 박탈된단 말이죠. 그러면 화를 내고 세상 탓만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잘못했지. 나를 못 알아봤지. 그렇다고 해도 내가 더 빛나면 언젠간 누가 알아봐 주지 않겠느냐. 내가 어마어마하게 광채를 발휘해도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돌이 되는 것보다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게 낫고, 더 빛나는 보석 불덩어리가 되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내가 요만한, 내가 이런 돌하고 비슷한 깎지 않는 다이아몬드여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내가 빛나는 광채를 발휘하는데도 못 알아봐.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냥 자갈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로 살겠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요, 그 원석 안 깎은 거 보면요, 돌하고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는 주인이 왜 없냐, 세상은 왜 있다오냐 이러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누워 있는 것도 바보짓이죠.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